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얘기합니까? 오늘은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변화란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가 변하는 걸 말하죠. 철학사에서는 변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한다. 만물은 항상 변화 속에 있다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라는 말로 세상의 변화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변하는 것 같지만 이성과 논리로 파악된 세계는 불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10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를 주면서 특정한 장소를 찾아가라라고 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 지도는 맞지 않아서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반면에 파르메니데스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조금 다를지라도 산이나 강 등 주요 지형은 10년이나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쓸모가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누구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저는 10년 전 거 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보면 경험으로 보자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컨대 요즘과 같은 단풍철에 산을 가보면 나무들이 불과 한두 달 전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달라졌잖아요. 여의도 공원의 색깔이 그렇죠. 확 바뀌었잖아요. 확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걸 보면 만물은 항상 변화한다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이 맞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 허상이고 이성과 논리를 통해 파악한 세계가 진짜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수목에 단풍이 들어서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의 지형 자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내년 봄이 되면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잠시 변한 것일 뿐 산이라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어디를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변화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보통 사람들은 세상 참 변한다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상가들 사이에서는 파르메니데스의 관점을 더 많이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를 존재론과 형이상학의 창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누가 옳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의 변화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와 밀접히 관련된 사람들의 변화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부부 사이에서 연애 시절에는 항상 상냥하고 양보심 많았던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는 태도가 180도로 변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변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들었는데 크면서 부모 뜻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배우자나 자녀가 세월이 지나도 예전처럼 변함없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셈인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릴 때는 부모 말을 잘 따르던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왜 바뀔까, 정말. 사춘기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지, 친구 때문인 건지, 정말. 그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녀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관이라서? 근데 생명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이 논리는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주장을 제가 빌려온 건데요. 베르그송은 생명의 본질을 변화와 생성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에 따르면 생명은 본래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생성하는 걸 특징으로 합니다. 반대로 생명과 달리 물질은 변화할 수가 없어요.
가령 서랍 안에 가위를 넣어놓고 가만 내버려 두면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녹이 슬 수도 있고 먼지가 앉기는 하겠지만 가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가위는 생명이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생명은 가위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생명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부단히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는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힘을 엘랑비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랑비탈은 삶의 약동이나 생의 비약 등으로 번역되는데요. 생명이 가진 능동적이고 근원적인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닌 이 생명은 이 엘랑비탈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창조하는 비약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만약 변화를 멈추게 되면 이제 생명이 아니라 물질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좀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자녀 안에 생명의 힘인 엘랑비탈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하기는 나이 들어서까지 그냥 부모 말만 다 그냥 고분고분 듣고 그렇죠. 어릴 때처럼 행동하면 그것도 문제겠네요. 그렇죠. 문제입니다. 네. 근데 간혹 이제 부모들 중에는 자녀 안에 들어있는 엘랑비탈을 자꾸 억누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생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게다가 자녀에게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부모가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불교에서는 존재 원리를 연기론으로 설명합니다. 연기론이란 현상적 사물에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연의 마주침에 따라 항상 변화한다라는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불교에서도 사물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사람이나 사물에게 불변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성이란 어떤 존재에 변하지 않는 성질을 뜻합니다. 예컨대 우리 애는 항상 공부밖에 모르는 애야. 라는 식으로 자녀를 자성을 가진 실체로 생각하면 부모는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자성을 가진 실체로 생각한다는 건 과거의 특정한 모습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우리 애는 공부만 아는 애야 이런 거죠. 그 결과 자녀가 부모가 생각했던 모습에서 벗어나면 우리 애가 왜 갑자기 변한 거지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이것 또한 자녀가 생명임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제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자녀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그렇죠. 현명한 태도인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변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변할 수 있다라는 거가 그런 생각이 좀 더 좋긴 합니다. 변화를 긍정했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다음과 같은 멋진 비유로 세상의 변화를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물에 발을 넣었다가 뺀 다음에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넣어도 그때는 이미 다른 강물과 만나게 되는 거죠. 처음 만났던 강물은 이미 하루로 흘려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강물에 발을 넣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강물과 만나는 것처럼 세상은 한 번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발을 넣었을 때 당시에 나와 두 번째 발을 넣었을 때 나는 동일한 사람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물도 흐르고 나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만 변하는 게 아니라 예. 나도 변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베르그송이 생명의 본질을 변화와 운동에서 찾았잖아요. 예. 그래서 베르그송은 존재한다라는 거의 의미가 뭘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이며 성숙한다는 것은 자신을 무한히 창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에 따르면 존재한다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이고요. 네. 또 그가 말하는 변화란 단지 모양이나 상태가 이전과 다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예전보다 무르익은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성숙해지는 거고 그런 상태라야 변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또 성숙한다는 건 새롭게 창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고 창조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베르그송이 보기에 생명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네. 그냥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숙하고 새롭게 되는 상태를 말하죠. 이는 달리 말하면 변화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새롭게 창조하지 못하는 상태는 생명이 아니라 물질처럼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변하는 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네. 것도 있거든요. 예. 쟤 변했어 애가. 그렇죠. 이런 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예,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상의 변화를 좀 수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태도가 갈리는데요. 미국 철학자 에릭 호프는 변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했는데 변화를 긍정하는 쪽을 급진파, 네. 좀 변화를 부정하는 쪽을 보수파라고 부르면서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수파와 급진파의 차이는 크게 미래에 대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에 기대고 매달리게 만들지만 미래에 대한 믿음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러니까 에릭 호프에 따르면 변화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매달리면서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거죠. 반면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변화를 긍정하면서 기꺼이 변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기대나 믿음에 따라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변화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보통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세상이 변하는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새롭게 변하고 성숙해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시도한다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나 믿음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해서 세상의 변화와는 별개로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고 열린 자세를 갖는 편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평소에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얼마나 새롭게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명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